매크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되게 명료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유동성, 또 한 가지는 AI 사이클이에요. 자, 유동성에 있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할 때 성장주가 상승을 하고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 이런 바이오테크주 이런 성장주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시장의 패션이죠. 그럼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시장에서 그 정도는 조정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시장이 추세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1월에 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 그리고 4% 아래 떨어졌다가 4%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 3.9에 있습니다. 얘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상으로는 3.5 전후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평균 금리가 3.5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 3.9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요번에 바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점도표가 가장 많은 지점을 생각해 보면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차례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에 안 하더라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한두 차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의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부분은 12월에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연준이 대차대표를 줄이면서 즉 QT를 하면서 대차대표 9조 달러까지 갔다가 9조 달러 근처에 갔다가 지금 6.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한 2.6조 달러를 지금 연준은 QT를 통해서 대차대표를 줄이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자금 수요도 있고 그동안에 계속 QT를 진행하다 보니 단기 자금에 있어서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좀 어려운 단기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곧바로 자기네들이 무슨 큰 시스템 위기나 문제가 발생해서 QT를 중단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시장의 유동성 즉 QE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시장에 지금 현재 자금의 뭐랄까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QT는 12월 1일부로 종료하고 시장에 미니 QE 약간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현재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제공을 지금 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지 모르지만 시황이 무난한 시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황이 변동성이 계속 주는 구간에서는 매주 이걸 제가 체크해 드릴 거예요. 매주.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냐. 지금 제 설명은 문제 없다. 지금 상황에서. 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AI 사이클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대규모 사채 발행을 하고 그 채권발 그리고 향후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는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에 봤듯이 엔비디아나 아니면 오픈 AI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서로 상호 출자하면서 그러면서 지분 수합을 하거나 아니면 상호 출자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서로 특히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에서는 만일 어느 한쪽에서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은
또는 자금난이 발생이 되면 디폴트 아니더라도 자금난이 발생이 되면 연결고리가 어느 순간에 다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이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즉 AI 사이클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엄청난 자금을 이들이 수익에서 내가 만약에 그냥 심플하게 예를 든다면 뭐라고 할까요? 빅테크들이 뭐 3천억 달러를 내년에 들어오는 매출로 인한 이 현금 창출인데 그 중에서 뭐 2천억 달러를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이면 되는데 들어오는 수익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결국은 그것이 신용을 창출해야 되고 그 신용이 레버리지 일으키는 신용 창출이 됐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한 결론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고 내년에 한 중반쯤 돼서 1분기 끝나고 한 2분기 중반쯤 돼서 내년 여름쯤에 그때 가서 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익을 따라오느냐 매출이 그럼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 또는 AI를 통한 매출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논의될 문제는 아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지금의 논의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버블이 저는 캐즘에 의한 버블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것은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캐즘에 의한 시스템 위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회사채나 이런 채권발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느냐? 소위 캐즘이라는 건데 캐즘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캐즘만 얘기해서 맨날 전기차 캐즘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부분은 상당 부분 어떻게 이익이 없는 기업들이 미래의 이익을 갖다가 땡겨 쓴 부분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친환경을 뭐랄까요 미는 정책을 하는 친환경 정책을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인터넷을 얘기해 볼게요.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있는데 그게 20년 넘게 온 거예요. 그러면 2000년도에 인터넷으로 인한 IT 버블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2000년도에 지금의 애플, 지금의 넷플릭스, 지금의 구글의 우리 유튜브, 지금의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 2005년, 2006년, 2010년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태동기였어요, 태동기.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오늘의 그 빅테크들이 생겼냐? 인터넷 혁명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투자는 처음에 시스코나 이런 통신사에 집중적으로 자본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후에 그것으로 인한 서비스 또는 제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AI 시대를 우리를 살고 있는 거죠. 인터넷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하드웨어에 자본 투자해놓고 수익이 바로 들어오지 않은 그 중간에 기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이게 캐즘이에요. 그게 캐즘입니다. 똑같죠. 이번에 AI 잘 생각해보세요. 2022년 11월에 챗GPT 처음에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비디아 여러분 차트 보시면 명확합니다. 요거를 지워버리고 이거 뭐죠? 엔비디아 보면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그렇게 올랐느냐? 잘 보세요. 2022년도에 또 빠졌어요. 이거 지금 10분의 1 액면 한계 때문에 지금 뭐 $200지. 그전에는 호진도 지금 따지면 액면분할 하기 전에는 거의 $2,000죠. 아무튼 6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본격적인 상승은 어디예요? 2023년 1월이잖아요. 2023년 오르고 2024년 오르고 빠졌다가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이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챗GPT의 LLM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AI의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은 여기예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소위 AI, 아까 그 인터넷 혁명에 있을 때, 통신의 자본 지출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걸 구축해 나가고 있는 AI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자, 이렇게 AI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만일 캐즘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벳이라 또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들은 어디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업들, 알파벳,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또는 뭐 AI 헬스케어, 뭐 로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과정이 중간에 깨지기 전에 캐즘이 일어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막 거기 일어나. 즉 AI를 기술 현실화 시켜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와서 그것이 엄청나게 대중화되면서 이익이 늘어나. 그럼 캐즘이 없겠죠. 그런데 이 AI 하드웨어 구축 지금 이 구축이 끝나기 전에 로봇이 완성이 되고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고 소위 피지컬과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완성화되는 단계까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캐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전에하고는 달랐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전혀 생짜로 돈도 못 벌고 이러느냐? 아니, 돈을 벌어가면서 있기 때문에 버는 놈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캐즘은 온다. 그 캐즘을 얼마나 세게 올 거냐, 어느 시점 올 거냐는 지금의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의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크로에 있어서 유동성과 AI 사이클 이 두 가지 문제 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점 찍고 떨어지는 거야?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동성하고 AI 사이클에서 자, 유동성 설명드렸고 AI 사이클에서 이 캐즘이 있을 것 같아라는 걱정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금 창출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히 갖고 있으면서 가는 애플이 빠질 것 같습니까? 엔비디아가 빠질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질 것 같습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니까. 아마존이 빠질 것 같습니까? 알파벳이 빠질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걸 구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2등에 있는 애들, 이제 맨 선두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는 애들, 그걸 막 이제 자본출을 많이 하는 애들,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애들, 자금 우려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또 아마 버블을 만들 거라니까요. 또 버블을. 근데 시장에서 많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지금 제대로 이거 요번 자본 지출한 만큼 수익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차로 얘들은 벌써 고점을 찍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버블을 만들 때 뭐가 또 오를까요?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왕창 오르고 애플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실제로 고점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2등주들은 1등주들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 반등은 하겠지만 얘네들이 선두에 나서는 그렇게는 다음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는 시황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그러면 미국은 이 두 가지로 움직인다 그랬고 우리나라는 3법 개정, 세법 개정, 반도체 업사이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AI가 무너지면 반도체 업사이클도 같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내년 2분기까지 AI는 계속 끌고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반도체 업사이클은 걔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얘가 더 있을 겁니다. 오히려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번엔 더 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AI가 무너지면 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즉 반도체 업사이클이 더 이번 사이클에서 AI보다 더 길 거라고 얘기하는 AI 하드웨어보다 더 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AI의 하드웨어만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계속 설명하기를 어떤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냐면 그러면 AI를 가지고 그것을 구현화시켜서 제품에 녹아 들어가서
구현시키는 피지컬 AI들이 이제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완전 대중화돼서 캐즘 없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만약 그 전이라도 완벽하게 대중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AI는 지금 얘기하는 엔비디아나 얘네들은 엔비디아는 뭐 자기네 엔비디아 세상을 구축한다니까 약간 열애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위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SK 하이닉스가 HBM만 만들었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먼저 끝나고 삼성전자가 뒤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는 되시죠?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반도체의 업사이클은 AI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기본적으로 그걸 계속 끌고 왔지만 그 이후에 제품화하는 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얘들 때문에 올랐다 얘들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은 또 얘들 때문에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또 찬밥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특히 지금은 조방원도 다 찬밥이에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평택이죠. 평택의 공장 가동을 그러니까 증설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업사이클이 있으니까 미국보다 지금은 더 세고 내년 상반기에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셀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운데 소위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때문에 지주사들, 금융사들 얘네들이 탄탄하게 받쳐져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3.8%나 빠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3.8%나 빠지는 당일날 외국인들이 2.8조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2조 원 팔았습니다. 1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간의 시황을 설명드렸지만 10조 원어치 팔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를 2조 원어치 팔았고 SK 하이닉스 6.1조 팔았어요. 그러면 8.2조 원 정도를 팔았고 나머지 1.8조만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얘들이 사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이게 삼성전자 주봉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에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로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진짜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북클로징도 있고 조금만 노이즈가 나와도 지들이 이거 사서 올리고 지들이 이거 사서 이거 팔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지금 이게 9월에 SK하이닉스는 30% 오르고 10월에 60% 올랐으니까 90%네요. 90%면 사실은 더블 넘는 거죠. 승수 효과가 있는 거니까. 25만 원에서 종가가 55만 9천 원이니까 더블이 난 거잖아요. 두 달 만에. 여기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20%에서 28%, 50%가 한 60%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얘들이 쭉 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얘들이 밑에서 사는 동안 기관이 샀습니까? 개인이 샀습니까? 외국인만 처음에 샀어요. 주창 외국인만 샀습니다.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특히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다 사고 있는 겁니다. 화면 보시면 SK하이닉스의 10월 21일부터 지금 화면 여기 있으니까 10월 21일부터인데 뭐 다음을 누르면 더 나오겠죠. 여기 쭉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는 뭐 사고 팔고 하다가 10월 여기 4천억 샀을 때 10월 14일이네요. 10월 14일 여기 10월 14일 이후에는 개인들이 이제 주창 샀어요. 주창. 10월 14일 이후에 매도한 날이 3일뿐이 없네요. 기관들은 금융투자가 대부분 다 샀어요. 다른 데에서 그러면은 뭐 사모펀드나 연기금 이런 데 샀냐? 보세요. 여기 연기금이에요. 샀습니까? SK하이닉스를? 사모펀드를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샀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샀냐? 개인이 다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딱 이틀뿐이 안 샀어요. 계속 팔았어요. 이런 수급의 변화가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주가가 두 달 동안 SK하이닉스가 더블 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외국인들은 되게 땡큐죠. 땡큐죠. 그리고 북클로징 할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올해 거 차익 실현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그리고 시장에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좀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런 어느 정도 여기서 팔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은 여기를 팔고 다 떠날 거냐?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것들이 뭘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갈 거냐? 내년에 제일 이익단에 영업이익의 소위 이익이 늘어나는 쪽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많이 늘어나는 쪽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다시 사겠죠. 판 애들이 다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 시황은 미국이 엔비디아가 오르거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미국이 박스권 상당 부분을 가면 우리는 4,200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11월에 이런 일이 발생을 돼.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월봉상으로 여기서 이런 음봉이 발생을 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급등하다가 이런 음봉이 조그만 게 나, 중간에. 자, 지워볼게요. 급등하다가 중간에 이런 음봉이 조금 나잖아요. 이게 하락이 아니고 얘는 지속형 음봉입니다. 이 도지형이라고 하죠. 이게 급등하다가 도지형 음봉이 나오면은 이게 다시 더 간다고요. 음봉이 크지 않으면. 이게 지금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래 꼴 길죠? 이런 모양이 11월에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12월과 그리고 1월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11월에 이런 모양으로 마감을 시키면 12월과 1월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다시 한번 어떤 건 비중을 더 싣고 어떤 건 정리하고 그러면서 12월 월말과 내년을 그냥 홀딩하면서 가져가겠다는 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